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알겠지만 기하평균하고 산술평균을 다루죠. 그럼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첫 번째, 기하평균과 산술평균은 두 개를 가지고 했는데 오늘 선생님이 나누어준 그 강의 노트에는 어떻게 돼 있었어요? 여러 개가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기하평균과 산술평균을 다뤘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하평균과 산술평균을 어디다 활용한다고 생각할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배우고 있는 자연노구를 배웁니다. 그렇죠? 그럼 자연노구의 밑에 2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가죠. 한 2.7 정도가 되는 건데 무리수예요. 우리는 그것을 보통 대학에서는 오일러 넘버라고 이제 부릅니다. 어쨌든 자연노구에서 사용하는 2가 기하평균과 산술평균하고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느꼈던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하평균과 산술평균은 무리수를 접근하는 데 많이 활용되는 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즉 원주율이라든지 오늘 잠깐 맛보게 되는 자연노구에서 사용하는 2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출력을 해가지고 쭉 원고를 보셨죠. 그래서 풀어보셨는데요. 아마 그 기존에 알고 있는 산술평균을 여러 개로 확장하는 그 상황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저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제시문 가 보시지요. 제시문 가에서는 첫 번째 내용은 어떤 식이 되냐면 첫 번째 식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전형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겁니다. 자, 선생님이 칠판에다 쓰고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지요. 지금 두 개의 숫자가 나와야 되지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두 개의 숫자를 가지고 하나는 산술평균, 하나는 기하평균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제곱근이 들어가고 x1, x2 이렇게 되는 거지요. 물론 이 상황에서는 이제 이쪽이 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등호는 이제 x1하고 x2가 같을 그런 상황이죠. 이거에 대한 증명은 이렇게 돼야 되겠죠. 실질적으로 이제 제곱근 형식이 나왔기 때문에 x1 더하기 x2의 전체의 제곱이 과연 누구보다 크냐 작냐 이야기입니다. 즉 4배의 x1, x2보다 크거나 작느냐 하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4가 의미하는 게 이쪽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위의 이야기나 밑의 이야기나 똑같죠. 그래서 얘는 이거의 제곱근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4는 이쪽으로 빠지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 이야기는 뭐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거를 제곱하면 이쪽에 가운데에 있는 것은 2배의 x1 곱하기 x2죠. 여기는 얼마예요? 4배죠. 그럼 이쪽으로 오면은 마이너스 2가 되잖아요. 따라서 이 말은 x1 마이너스 x2의 제곱이 0보다 크냐 작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느꼈지만 이게 등호가 언제 나와요? 같을 때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등호는 같을 때 나올 거고 따라서 그 경우도 마찬가지 등호가 같을 때 나오겠죠. 그래서 이 경우도 등호는 계속 쫓아갑니다. 그래서 등호는 언제 만들어져요? 두 녀석이 같을 때 만들어진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전개식에서 그대로 변형돼서 만들어지는 그런 등식 관계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강의 원고에서 봤던 그 식 17-1에 대한 내용이고 학교에서 여러분들은 우리 선생님들한테 너무너무 잘 배운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은 뭘 저하고 공부하려고 하는 거죠? 이 개수를 늘려보는 거예요. 지금 몇 개 있어요? 2개 있잖아요. 이 2개를 뭐 3개, 4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번 늘려가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차이가 나겠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2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제곱근 2가 숨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개수를 늘린다는 것은 뭐예요? 이쪽으로 말하면은
분모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고 당연히 여기도 늘어나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곱근이 세제곱근, 네제곱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늘려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여러분들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핵심은 2의 거듭제곱입니다. 2의 거듭제곱이에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은 2의 거듭제곱 중에서 1 빼고 첫 번째로 만나는 2를 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는 누가 와야 돼요? 2의 제곱인 4가 오고 그 다음에 뭐가 와요? 그 다음에 8이 오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을 일반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은 뭐예요? 2의 거듭제곱수의 그 다음 거 4를 어떻게 하느냐에 바로 그 기본적인 그 아이디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기하평균, 산술평균을 저하고 오늘 어떻게 할 거예요? 요 2가 의미하는 게 뭘 의미해요? 2의 거듭제곱, 특히 2부터 할게요. 2, 4, 8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거의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반화하는 것은 사실은 이 4에 있어요. 왜 4가 되는지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4가 된다고 하는 것은 식으로 따지면은 17-3에서 본 건데 4가 의미하는 걸 가도록 하지요. 자, 우리가 이 이야기를 4로 간다. 그러면 이제 자료가 4개 있습니다. 그래서 x1, x2, x3, x4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순서대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4라고 하는 것은 이제 2의 거듭제곱 형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강조하기 위해서 그대로 제가 2의 4 제곱으로 써놓을게요.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게 바로 어떤 것을 말하냐면 4가 의미하는 게 이런 뜻이죠. 4는 뭐예요? 2 곱하기 2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2가 있었고요. 또 따로따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짝지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짝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술평균이 어떻게 보면 이제 2번 들어가 있어서 2의 거듭제곱이 나오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오늘 강의에서 최대한 정말 즐겁게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쓰는 거죠. 우리가 뭘 알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이미 앞에서 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등호가 만들어집니다. 2는 그대로 있어야 되고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제곱근의 x1 더하기 x2가 되고요. 더하기 제곱근의 x3, x4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는 왜 2의 거듭제곱이 나오는지 알겠죠? 자료를 어떻게 해요? 2개씩 묶어서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다시 한번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게 하나의 또 새로운 자료가 나왔고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산술평균이잖아요. 얘는 또 뭐보다 크거나 같아요. 순수하게 이 녀석으로 이루어진 기하평균입니다. 자, 거듭제곱근 안에 이 2개의 자료, 2개의 자료는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x1 더하기 x2, 그렇죠. 물론 연산은 곱하기예요. 곱하기 또 누가 들어오나요? x3, x4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자, 물론 선생님이 뭐 잘못했죠. 요거는 연산이 뭐예요? 곱하기죠. 그렇죠? 자, 다시 확인해 봐요. 이게 산술평균이고 기하평균이죠. 선생님이 이거 잘못했죠. 그렇죠? 여러분 막 지적했어요. 그래서 내 귀에 들렸어요. 그래서 바꿨죠. 자, 곱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2제곱근, 2제곱근 같이 묶을 수 있죠? 그럼 거듭제곱 2제곱근에 2제곱근이니까 전부 다 어떻게 돼요? 4제곱근의 연산은 어떻게 돼요? x1, x2, x3, x4 이와 같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세요. 4개의 자료에 대해서 그렇죠? 2개씩 묶어가지고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와 같은 4개짜리 이제 기하평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여러분들이 제시문에 만난 거에서 여기서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건 2개짜리로 묶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2개짜리로 묶었다는 얘기는 그 다음 단계는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전체가 4개가 되면서 그 4개를 몇 개씩 묶어요? 2개씩 묶는 겁니다. 됐지요? 그럼 8개짜리는요? 그럼 4개짜리로 묶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당장 관심을 갖는 게 뭐겠어요? 3개짜리는 어떡하냐 하는 겁니다. 3개짜리는 뭐예요? 2개가 묶어지면서 하나가 남잖아요. 바로 오늘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눈치챘지만 2개짜리, 4개짜리, 그 다음에 뭐예요? 뻔하잖아요. 8개짜리 나가잖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3개짜리에 대한 핵심이 바로 그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3개짜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아이디어를 보시죠. 그래서 제가 타이틀을 뭐라 그럴까요? 3번이라고 할게요. 괜찮겠죠? 문제는 이제 X1, X2, X3라고 하는 이 3개짜리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개짜리가 해결되면 이제 모든 것은 다 해결될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시겠죠? 자, 그러면 3개짜리에 대한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3개짜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2의 거듭 제곱입니다. 이게 3개예요. 3개짜리입니다. 자료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2의 거듭 제곱이에요. 2, 4 나가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뭐냐면요. 3개짜리를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2의 거듭 제곱 중에서 제일 가까운 겁니다. 그럼 누가 되겠어요? 물론 큰 거로서니까 4개짜리가 바로 핵심이죠. 그래서 이 4개짜리를 이용해서 뭘 구하겠다는 거예요? 이 3개짜리 데이터를 구하겠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4개짜리를 이용한다는 얘기는 분명히 4개에 해당되는 여기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를 누구로 할 거냐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인위적으로 뭐냐면 3개짜리가 있다는 얘기는 뭘 알아요?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를 알잖아요. 얘를 편의상 알파라고 쓸게요. 바로 얘가 인위적인 데이터를 갖고 온 겁니다. 그럼 몇 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4개가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x1, x2, x3, 그 다음에 알파라고 할게요. 알파는 요 앞에 있는 것들의 산술평균입니다. 그래서 요 4개를 가지고 시행을 하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4개 갖고 시행한 거 앞에서 했죠? 자, 어떤 테크닉을 쓰나 잘 보세요. 자, 봅니다. 우리는 이제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알파라고 하는 데이터를 어떻게 했냐면은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로 산술평균을 정의했어요. 그러면 이제 4가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가나 보세요. 4가 들어가면 어쨌든 분모에는 4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4로 나눠주면 4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3분의 4니까 x1 더하기 x2 더하기 x3가 들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가 이겁니다. 3분의 4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1 더하기 3분의 1입니다.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1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뜻하는 거냐면 이 자체를 뜻하는 거고 그 다음에 3분의 1은 그거의 3분의 1이잖아요. 이 테크닉을 쓰면 됩니다. 그럼 얘가 누구예요? 1에 해당되는 거는 보세요. 1에 해당되는 거는 그대로 내버려 두죠.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얘가 1입니다. 그 다음에 3분의 1이 있잖아요. 그 3분의 1이 뭐예요? 3분의 이 녀석입니다. 그 녀석이 누구죠? 알파죠. 그렇죠. 바로 이게 의미하는 게 이렇게 되고 알파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데이터가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그거를 4로 나눴죠? 그럼 뭐예요, 이게? 산술평균이죠. 그러면 아까 4개짜리에서 뭘 했어요?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다를 해야 되겠죠. 자, 크거나 같다. 그럼 4승근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연산은 뭐예요? 곱셈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x1, x2, x3 여러분 알겠지만 알파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문장은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알파서부터 출발했죠. 이렇게 출발했죠. 결국은 제가 여기다 쓸게요. 알파를 써놓고 제가 네모를 쳐놓을게요. 이와 같은 결론을 얻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떤 작업을 해야 될까요? 여기도 알파가 어쨌든 있고 여기도 알파가 있어요. 그럼 이걸 이제 소거를 해야 되겠죠. 그럼 소거할 적에 여기는 물론 이제 4승을 했다가 지우면 되겠죠. 자, 여기를 4승을 하게 되면 자, 4승을 해서 지울 겁니다. 그럼 알파의 4승은 크거나 같다. 누구보다요? x1, x2, x3 그 다음에 알파잖아요. 그렇죠? 그럼 양변에서 알파를 지웁니다. 그러면은 알파의 3승은 크거나 같다. 누구보다? x1, x2, x3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잖아요. 그럼 결론은 어떻게 돼? 알파를 주어로 쓰면 어떻게 되죠? 따라서 알파는 크거나 같다. 3승근 누구보다? x1,
x2, x3보다 크거나 같아요. 여러분 알파가 누구였나요? 이 녀석이죠.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뭘 보여줬어요? 자료 3개의 산술 평균은 어떻게 된다고요? 기하 평균보다 크거나 같다. 물론 이제 선생님이 오늘 칠판에 쓸 적에 어떨 땐 작대기를 하나 쓸 때도 있고 2개 쓸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크거나 같다를 쓰지만은 이게 누구나 알기 때문에 수학계에서는 이제 요 작대기를 1개를 그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산술 평균은 기하 평균보다 크다. 자료가 몇 개일 때요? 3개일 때 여러분들이 이제 상황을 본 겁니다. 그러면 지금 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은 구체적인 겁니다. 4개, 3개, 2개를 가지고 했는데 그럼 일반적인 거에 대한 모든 아이디어는 이 안에 다 있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산술 평균을 핵심적으로 어떻게 느껴야 돼요? 아하, 2개짜리다. 그걸 교과서에서 계속 여러분들은 보아왔던 거죠. 그렇죠? 기하 평균 할 적에도 이쪽이 2개죠. 그러나 그 2개가 의미하는 것이 사실은 뭐예요? 2개, 4개, 8개 이런 식으로 2의 거듭 제곱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수, 거듭 제곱이 아닌 게 누구예요? 3 같은 거죠. 그래서 3을 해결할 적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3보다 큰 거듭 제곱 중에서 제일 작은 게 누구예요? 4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4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럼 자료가 3개밖에 없죠? 그럼 뭐로 놔요? 알파로 놨었죠? 산술평균으로 놨잖아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걔를 꼽아 놓아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2의 거듭 제곱 형태에다가 자료를 우리가 활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제시문 가의 핵심적인 거고 그 아이디어를 제시문에서 제공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제 논제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첫 번째 논제에서 물어보는 거지요. 자, 여러분하고 제가 제시문 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제시문 나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건 굉장히 또 중요한 또 수학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무리수를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시문 나를 보면 어때요? 그냥 마음 편하죠.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이 제시문을 갖고 올 적에 그냥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서에서 그냥 갖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자연 노고를 도입할 적에 자, 교과서에서 자연 노고 어떻게 도입하나 봐요. 그래서 항상 그래요. 그 교재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교과서입니다. 교과서만큼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 간혹 학생들은 교과서를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물론 시중에 나와 있는 참고서들은 뭐 칼라에다가 두껍고 종이질도 좋고 뭐 디자인도 이쁘고 막 그렇죠. 이제 그것 때문에 상당히 그걸 가지고 권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 중에서 아주 유능하신 분들이 교과서의 그 제작에 참여하시잖아요. 물론 대학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최고의 선생님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만든 책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좋은 책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의외로 교과서를 참 무시하는데 그건 절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이참에 제가 얘기를 하지만은 대학에서 논술 문제를 출제할 적에 보통 열흘 내외를 출제를 들어가잖아요. 그때 들고 들어가는 게 뭐예요? 교과서를 들고 들어갑니다. 그럼 참고서는 왜 어떨까요? 참고서도 참고를 하되 목적이 있어요. 참고서에서 다루는 것을 제외하기 위해서 이제 그걸 할 뿐입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은 교과서입니다. 우리 교수들은 문제를 출제할 때 뭐 보고 출제해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배우고 있는 교과서를 펼쳐놓고 우리는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점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교과서 한번 보세요. 그대로 썼죠. 자, 지금 함수를 정의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정의해요? 1 더하기 x분의 1의 x승 이렇게 정의를 하죠. 자, 그런 다음에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모양 자체는 이제 손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x 대신에 예를 들어서 1000, 만,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숫자를 많이 집어넣어요. 그럼 숫자를 집어넣었다는 얘기가 이게 하나의 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큰 숫자로 갔을 적에 이 값이 어디로 가는가를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럼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제 표가 제공됐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걸 보고 아, 숫자들이 이렇게 가는구나. 그리고 대략 한 2.7 정도로
2.718 정도 있는데요. 이 정도로 수렴을 하는구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이거를 뭐예요? 자료를 통해서 이거를 확인합니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어떻게 써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적에 1 더하기 x분의 1승을 그거에 대한 수렴하니까 극한값을 2라고 한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재심은 나의 이야기이고 이 녀석이 바로 무리수이죠. 무리수이고 대학에서 이걸 오일러 넘버라고 오일러 수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물론 자연대수 그런 용어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2라고 하는 무리수가 정의가 되는 것이 재심은 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재심은 나의 이야기를 재심은 가하고도 연결을 시켜가지고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논제 1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논제 2에서는 이거에 관련된 성질을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제 1 한번 보시죠. 논제 1에서는 거듭 제곱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야기는 이렇게 되죠. 적당한 자연수 n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x1서부터 자료가 xn개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2의 거듭 제곱이 아닙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2의 거듭 제곱 형태를 잡아줘 가지고 뭘 보이고 싶다는 것이에요? 바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과의 관계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자료는 어디까지 할 거예요? n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쪽은 기하평균, 이쪽은 산술평균, 이건 n개죠. 자료가 n개짜리의 산술평균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제시문에서 보셨지만 m이 2의 거듭제곱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m이 2의 거듭제곱이면은 그거의 산술평균, 이거는 뭐예요? 그거의 기하평균 해가지고 이 관계를 그대로 여기다가 적용을 하자,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논제 1을 제가 직접 증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논제 1 들어갑니다. 지금 자료가 지금 어디까지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자료는 몇 개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n이라고 하는 녀석이 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보도록 하지요. x1서부터 x2 해가지고 몇 개가 있어요? x에 n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 x의 n개라고 해서 저 n은 자료의 개수 n은 어떤 입장이냐면은 2의 거듭제곱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그래서 이 녀석을 어떻게 만들어줘야 돼요? 2의 거듭제곱 형태로 이제 만들어줘야 됩니다. 어떻게 만들어주나 보세요. 일단 여러분들은 n이 주어지면은 n보다 큰 것 중에서 2의 거듭제곱 형태가 제일 작은 형태를 우리가 이제 잡아줄 수가 있지요. 그렇죠? 자, 그러면 나머지는 가상적인 것을 어떻게 잡아주는지 한번 보도록 하지요. 자, 우리가 이 상황에서 알파를 산술평균으로 잡아주겠습니다. 그럼 n분의 x1, x2 해가지고 xn까지 산술평균으로 잡아줘요. 그럼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m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럼 일단 이걸 뭐로 나눠줘요? m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m으로 나눠줍니다. 그럼 m으로 나눠줬다는 얘기는 당연히 m을 곱해줘야 되겠죠. x1, 그 다음에 x2, 그래서 xn까지 이렇게 이제 들어간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아까 3하고 4의 관계도 보셨겠지만 n분의 m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n분의 m이라고 하는 것은 1 더하기 n분의 m에서 뭘 빼준 거예요?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1 더하기 n분의 m-n의 형태가 이제 필요하게 된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활용되는 거예요? 이 형태는 보세요. 지금 이 녀석은 지금 m분의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한 개짜리라고 하는 것은 통째로 다 들어옵니다. 그렇죠? x1서부터 x의 n까지 들어왔죠. 그 다음에 남는 건 뭐예요? 이 녀석이잖아요. 누구예요? n분의 m-n이 있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x1서부터 전부 다 xn까지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의 끝났죠.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이 녀석이죠. 그렇죠? 이 녀석이죠. 자, 그러면 이거는 누구에 대한 산술평균이에요? 데이터 개수가 m개 있고요. 지금 앞에 n개가 있죠. 하나, 둘 해가지고 n개가 있고요. 더하기
요게 누구예요? 지금 알파죠. 그렇죠. 알파가 몇 개 있어요? n-m개가 있죠. 그래서 알파 더하기가 여기까지 있어요. 제가 써드리면 이게 전부 다 몇 개라고요? n-n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됐지요. 이 녀석은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의 거듭제곱에 관련된 산술평균이잖아요. 그 녀석은 크거나 같다. 그렇죠? 몇 개짜리로요? m개짜리니까요. m승근. 그 다음에 x1, x2 해가지고 xn까지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알파죠. 알파가 몇 개 있어요? m-n개 있잖아요. 그러면 양면을 전부 다 m승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알파의 m승은 크거나 같다. x1, x2, xn에다가 알파의 m-n입니다. 그럼 여기서 알파를 m-n개끔 전부 다 나눠줘야 되겠죠. 그렇죠? 남는 건 몇 개 남아요? 알파의 n승계가 남고 x1서부터 x1 이렇게 떨어지겠죠. 알파가 누구였어요? 산술평균이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산술평균은 xn까지 이제 크거나 같다. 그럼 여기서 n승근 들어가죠. n승근 누구예요? x1서부터 xn까지. 그래서 기하평균과 산술평균과의 어떤 증명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어때요? 지금 논제1에서는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거죠. 이때 n은 2의 거듭제곱일 필요가 없는 거죠. n은 2의 거듭제곱일 필요 전혀 없죠. 그렇죠? 근데 테크니컬하게 누구를 사용한 거예요? 2의 거듭제곱인 m을 사용한 거죠. 이때 m은 이제 보셨지만 2의 거듭제곱 형태입니다. 그거는 이제 증명이 된 거기 때문에 바로 그 녀석을 활용하면 이와 같은 n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논제 1이죠. 됐지요? 자, 그러면 논제 2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제 2는 재심은 나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세요. 재심은 나에서 여러분들은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1 플러스 x분의 1의 x승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요. 그렇죠? 물론 이때 x는 뭐 1000, 만, 10만 이런 숫자들에 대해서 한 거고 얘가 어디로 수렴을 해요? 그 녀석을 수렴값을 2라고 했던 것입니다. 대략 2.718 정도, 2.7 정도로 기억하시면 돼요. 저도 2.7 정도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하고 나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녀석을 우리는 기하평균과 산술평균 입장에서 활용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기하평균, 산술평균으로 하려면 이제 수일로 접근해야 되겠죠. 그래서 논제 2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보시죠. 논제 2 들어갑니다. 그러면 화면을 보고 여러분 다시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지요. 자 이게 이제 논제 2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수열 형식으로 나왔죠. 그러면 교과서에서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 녀석의 수열은 극한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극한 값을 뭐라고 쓰기로 했어요? 2라고 쓴 겁니다. 대략 2.7 정도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보이고 싶으냐면은 앞에서 공부한 기하평균, 산술평균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수열이 어떤 수열이라고요? 증가하는 수열을 증명하자 하는 것입니다. 즉 증가하는 수열의 이 뜻은 뭐 xn 플러스 1 마이너스 xn을 해서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뭐 같은 경우는 이제 저기지만 주로 이제 큰 상황에서 숫자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증가 수열을 증명을 하여 보자. 뭘 이용해서요? 기하평균과 산술평균을 이용하자 그런 겁니다. 기하평균과 산술평균을 이용해서 이 녀석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것은 기하평균, 산술평균이 보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깊이가 굉장히 깊어요. 무리수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깊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을 여러분들이 한번 인식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논제 2 풀이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수열 입장에서 본 거죠. 누구를 1 플러스 n분의 1의 n승을 이제 수열 입장이죠. 이건 수열이에요. 자, 이거는 상황을 바꿔 쓸 수가 있죠. 어떤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료로 보는 거죠. 이제 산술 기하로 가니까요. 이 녀석은 첫 번째 자료가 1 플러스 n분의 1이고요. 두 번째 자료도 1 플러스 n분의 1이고요. 세 번째 자료도 해서 n번째 자료도 1 플러스 n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곱해졌다는 얘기는 뭐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녀석은 이거에 기하평균하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수열로 따지면 x의 n 플러스 1하고 이거의 관계를 볼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가 있는 거야? 자료가 하나가 더 있어야 되죠. 그러면 저 녀석을 그대로 둔 상황에서 자료가 하나가 더 있으려면은 이미 언급을 했지만 여기다가 1이라고 하는 자료를 하나 더 준 거죠. 그래서 전부 다 한 개, 두 개, n개, n 플러스 1개의 자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실은 여기 누가 숨어 있어요? 1이 숨어 있죠. 그래서 1 플러스 n분의 1에 n승에 곱하기 1이 있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료에 몇 개의 곱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n 플러스 1개의 곱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기하평균은 n 플러스 1승근이니까요. 작거나 같다. 이 전체의 몇 승이 되는 거예요? n 플러스 1승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산술평균은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다 그런 거고 이거는 저쪽에 있던 걸 일로 갖고 온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평균이 들어가야 되겠죠. 몇 개 있어요? n 플러스 1개죠. 그럼 여기 있는 n 플러스 1개 자료 다 들어오세요. 그러면은 1 플러스 n분의 1 더하기 해갖고 여기까지입니다. 1 플러스 n분의 1이 들어왔고 맨 나중에 하나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거 몇 개 있어요? n개가 있지요. 그렇죠? 자, 이거 정도나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에 n 플러스 1이 있고요. 여기는 얼마예요? n 플러스 1이잖아요. 자, 속을 한번 들여다보죠. 이게 몇 개 있나요? 1이 n개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요건 어떻게 해야 돼요? n분의 1은 몇 개 있어요? n개니까는 요건 1이죠. 그래서 1이 n개 있고 1이 있으니까 n 플러스 1.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1. 그다음에 먼저 썼죠? 이 녀석은 뭐예요? n 플러스 1 이렇게 됐잖아요. 물론 이거를 우리가 이제 원하는 대로 모양을 만들면 이 녀석 해주면 1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얼마예요? n 플러스 1이 되고 분자는 얼마예요? 1이고 그거의 몇 승이에요? n 플러스 1승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요거만 눈치채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x의 n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럼 얘는 누구보다 크대요? 여기서부터 쭉 흘러왔죠. 이 녀석보다 크대요. 얘가 누구예요? x의 n이죠. 따라서 우리는 뭘 증명한 거예요? x의 n은 사실은 얘하고는 갖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등호가 이렇게 됩니다. 부등호가 n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죠. 아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 논제 2에서는 리미트 어떻게 돼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xn이 뭐가 돼요? 2가 되는 그런 수열이죠. 그렇죠? 근데 이 수열의 특징이 뭐라고요? 바로 증가 수열이다 하는 것을 증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이제 자료를 가지고 컴퓨터를 이용해 갖고 1000만, 10만 이거를 대입해 갖고 그 숫자를 확인하신 거죠. 그렇죠? 이거는 뭐예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을 활용을 해가지고 증가수열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이제 두 번째 논제는 끝이 났잖아요. 세 번째 논제에서는 뭘 활용하려고 뭘 보는 거예요? 세 번째 논제는 이때 이 수열이 어디를 못 넘느냐, 즉 4를 넘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증명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논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2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1 플러스 n의 이 녀석의 극한값이 2이고 그 다음에 또 뭘 알았어요? 이걸 물론 xn이라고 했을 적에 xn은 x의 n 플러스 1보다 작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인 겁니다. 그럼 세 번째 논제에서는 이 값들은 4를 넘을 수 없다. 극한값은 4를 넘을 수 없다를 한번 증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증명하는 방법은 어디에다가 기초를 두는 거예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에다 기초를 두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아이디어를 줬나요? 논제에서. 이게 자료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지금 1 플러스 n분의 1이 몇 개가 있어요? 이렇게 쭉쭉쭉쭉 해서 n개가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2개의 2분의 1을 이렇게 준 거예요.
두 개의 2분의 1을 추가로 준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자료가 전부 다 몇 개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n 플러스 2개가 나오겠죠. n 플러스 2개 자료를 가지고 여기다가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을 여기다가 적용했을 적에 어떤 결과를 얻는 것이냐가 바로 논제 3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을 한번 우리가 재미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xn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물론 다시 한번 써드리면 이건 n 플러스 이거분의 n승이죠. 그럼 xn이다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자료가 똑같은 자료가 지금 n개 곱으로 들어갔습니다. 산술평균이죠. 자, 여기다가 2분의 1을 두 개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럼 전부 다 몇 개짜리 저 자료예요? n 플러스 2개짜리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몇 개 자료라고요? n 플러스 2개의 자료가 들어가요. 그럼 사실은 여기 뭐가 숨어 있어요? n 플러스 2의 거듭 제곱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이 녀석은 이쪽으로 풀어버리면 뭐가 돼요? n 플러스 2가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n 플러스 2가 이쪽으로 들어가죠. 자, 그럼 주세요. 전부 다 몇 개의 자료가 있다고요? n 플러스 2개가 있습니다. 여기 n개, 여기 2개 있죠. 자, 산술평균은 전부 다 더합니다. 그럼 1 플러스 n분의 1 더하기 해가지고 어디까지요? 1 플러스 n분의 1까지 올 거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와요? 2분의 1이 올 거고 2분의 1이 올 거고요. 그렇죠? 여기까지 합이 들어온 거죠. 그런데 이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자, 전체는 n 플러스 2승이잖아요. 여기는 얼마예요? n 플러스 2입니다. 보셨지요? 자, 그런 다음에 이게 몇 개 있었어요? 아까 n개죠, 여러분. 그러면 n분의 1만 따지면 1입니다. 1은 또 몇 개 있어요? 전부 다 하면은 n개잖아요. 그래서 n 플러스 1. 요거 더하면 1. 따라서 n 플러스 2. 이 경우에는 뭐예요? 사실은 이 자체가 분자 분모가 같기 때문에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1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임의에 대해서 2분의 1, 2분의 1 들어가면 1이 만들어지니까 xn을 중심으로 해서 얘를 이쪽으로 넘겨버리는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4가 되겠죠. 따라서 뭐예요? 따라서 xn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쪽으로 넘어오면 4를 넘을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값들이 4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극한값도 역시 4를 넘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여준 것이 이 값은 4보다 작거나 같다를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정돈을 하고 오늘 두 가지 현상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릴게요. 지금 한 것은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배운 이 형식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x 대신에 여기서 n 대신이겠죠. n 대신에 1000, 만, 10만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자료를 가지고 계산을 했지요. 그런 다음에 컴퓨터로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눈으로 보면 이 값이 증가는 하고 있고 그러나 한 2.7 얼마 정도로 수렴은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론을 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녀석을 2라고 부르기로 했었죠. 근데 오늘은 뭐예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을 이용해서 그 만들어지는 수열이 증가수열이라는 거 증명했고 두 번째는 또 뭘 증명했어요? 그 값은 4를 넘을 수 없다. 4보다 작거나 같다를 증명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뜻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종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 중에 내용은 이 값을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을 가지고 접근하여 보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데이터가 누구였어요? 1 더하기 n분의 1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데이터를 적당하게 활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값이 지금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값이 뭘 보이는 거? 두 번째는 4보다 작다고 하는 것을 보여줬지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십시오.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요. 2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사실은 f of x equal ex라고 하는 이제 지수 함수 때문에도 2가 도입이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다가 제가 평균값 정리를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평균값 정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 되냐면은 지수함수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가 0이고 제가 편의상 여기를 누구로 데려올 거냐면 1로 데려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다 평균값 정리를 쓰면 0과 1에다가 쓰는 겁니다. 0하고 1에다가 평균값 정리를 쓰면 평균 변화율은 뭐하고 같게 돼요? 순간 변화율과 같게 되는 점 C가 여기와 여기 사이에 존재한다. 이게 이제 평균 변화율이죠. 평균값 정리입니다. 그러면은 자, 분자는 평균 변화율은 어떻게 됐어요? 2의 1승 마이너스 2의 0승, 1 마이너스 0입니다. 따라서 이 값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에다가 뭘 빼준 거예요? 1을 빼준 거죠. 그렇죠. 그거하고 같게 되는 적당한 누가 존재해요? C라고 하는 놈이 존재하죠. 이때 C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0서부터 1 사이에 존재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건 미분을 해도 바뀌지를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2의 C승입니다. 자, 그럼 2의 C승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2의 C승의 범위를 결정한다면 이걸 가지고 그대로 쓰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0인 경우에는 1이 되고, 그렇죠? 2의 C승입니다. 범위는 최대가 1인 경우에는 2가 되죠. 근데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이 값은 4를 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2의 C승은 1부터 4를 넘질 않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이걸 잡아줄 적에도 이 지금 했던 내용을 이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 값은 그래서 이 값이 4를 1보다는 크고 4보다 작다는 것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거를 굳이 쓴다 그러면은 2-1은 어떻게 돼요? 0부터 어떻게 되는 1부터죠. 2-1은 2의 마이너스 1승은 1이죠. 1부터 어디까지예요? 4까지죠. 따라서 넘어가면은 적당하게 2는 뭐보다 큰 걸 알 수가 있어요? 숫자 2보다 큰 거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보였던 것을 사용하면은 숫자 2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아요? 4보다는 작죠. 그래서 2와 4 사이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쪽은 5는 의미가 없겠죠. 이미 4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값 정리를 살짝 쓰면은 2에 대해서는 2보다는 작고 우리가 지금 보여준 것은 4보다는 작고 그래서 좀 거칠지만 상당히 거칠지요. 거칠지만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좀 알아낼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도 돼요. 또 하나는 이걸 이제 함수 입장에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이제 그 테크니컬하게 결국은 우리는 이제 어떤 쪽으로 이야기가 가냐면은 이렇게 된 값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에 대해서 전형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이것을 이렇게 급수로 함수 자체로 본다면 무한차 차수가 무한차인 x에 1, 2, 그다음에 3 이렇게 숫자를 붙여나가죠. 이와 같은 이제 그 무한차원 다항식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요. 또는 급수라고 이제 표현을 써도 됩니다. 그럼 이 숫자가 어떻게 될까요? 도함수를 활용하면은 f 프라임 x를 하면은 지수함수는 움직이질 않습니다. 남는 것이 x1 그다음에 이건 미분하면은 2배의 a2의 x 이제 이렇게 나가게 되죠. 물론 이 녀석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당장 알 수가 있는 게 뭘 구할 수가 있어요? a1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a1 구하죠. 마찬가지로 이 상황에서 0을 집어넣으면은 a0를 구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뭘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a0, a1, a2 이런 값들을 이제 우리가 이 상황에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0을 집어넣게 되면 당연히 2의 0승이니까 1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도함수를 해서 집어넣고 그 다음 걸 집어넣고 이제 이와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함수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f0 플러스 뭐 어떻게 돼요? f 프라임 제로에 이건 1이 들어간 거랑 똑같고요. 플러스 f2 프라임 제로에 얘는 사실은 이건 팩토리얼입니다. 이때 써드릴게요. 이와 같이 이제 문장을 전개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한 여기까지만 본다면 주어진 함수 2x는 아까 보셨지만 f0는 1입니다. 1 더하기 얘도 사실은
그 미분에서 들어가면은 움직이질 않기 때문에 항상 1이 되겠죠. 그래서 얘도 x, 얘는 이제 2분의, 얘도 1이 돼서 2분의 1x 제곱 이런 형식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얻게 되는 것은 x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은 이 값이라고 하는 것은 대략이니까 이렇게 써야겠죠. 대략 1 더하기 1 더하기 얼마에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대략 2.5 정도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값을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내용은 이렇게 지수함수에다 또 미분법을 써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 값이 얼마일까를 이제 근사적으로 이제 구하는 형식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평균값 정리도 사실은 이제 그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뭐 굉장히 좋은 인포메이션은 못 얻었죠. 일단 숫자 2보다 크고 숫자 뭐 4보다 작다 이 정도밖에 못 얻었고, 그다음에 몇 번, 2번 정도 미분을 해갖고 2차 방식으로 했을 적엔 얼마를 얻었어요? 2.5 정도를 얻었죠. 그래서 제가 상당히 그 거친 방법으로 이제 그 근사값 자체가 상당히 거칠죠. 이제 그거를 소개해드렸지만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나중에는 지수함수 EX에 대한 미분이나 또는 적분을 통해 가지고 그 근사값을 구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에 관련된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